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뉴스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장판으로 준비한 만큼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도봉구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아니, 저 사는 동네가 도봉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한 정치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지역구가 도봉구라서. 역시 네, 그렇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예리한 분석. 아닙니다. 네. 근데 세 분은 인사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온 배종찬입니다. 네, 지구인 김민하입니다. 세 분은 좀 아시는 사이세요? 네, 방송에서 자주 뵀습니다. 여자친구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그러게요. 네. 배종찬 소장님하고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이 여친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실제로.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늘 TV 토론을 좀 분석해봐야 되는데 좀 얘기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한번 좀 얘기를 시작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오늘은 예정된 시간보다 오히려 토론이 빨리 끝나서 후보들이 시간을 잘 지켜줘서 마무리 발언도 1분 주려고 하다가 2분 30초를 또 주기도 했던데요. 2차 토론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대한 세 분의 관전평부터 일단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부터 역시 김민하 평론가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왜 역시는 아니죠. 네, 뭐 먼저 하라면 하겠지만 네, 역시는 오늘따라 네. 좀 까칠하네요. 네, 역시랄 것까지는 없는데 네. 아무튼 발언을 하라면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네, 아닙니다. 네. 많이 불편해 보여요. 일단 이제 맨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 다 최선을 다했고 정말 모든 후보에게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든 후보에게 100점 드리고 싶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몇 점 만점이냐죠. 네. 1000점 만점에 100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각 후보들이 이전에 이제 토론에서 좀 노출했던 약점이랄까 미비했던 점들을 많이들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뭔가 토론을 거듭할수록 뭔가 이제 개선되는 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좀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후보별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드러났고 또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겠는데 제일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였던 거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제기한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동의를 좀 얻는 그러한 어떤 장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제 목표의식이 분명해 보였고 그게 이제 뭐 성공적으로 관철되느냐 이거는 손뼉이라는 거는 양쪽이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100점짜리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것 같지만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충분히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경우에 이런 이재명 후보의 접근에 대해서 약간 좀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100% 뭐 그것에 뭐 동의하거나 박수치거나 이렇게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고 이전에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믿겠다라고만 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랄까 이런 게 보이면서도 또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각 할 말이 많아요.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윤석열 후보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이전에 이제 좀 토론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전망이나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귀중한 시간을 사실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실은 이게 분명히 뭐 다루지 못할 문제가 아니고 네. 다뤄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지만 사실 오늘 이제 그러한 이제 검증 이슈, 검증 의혹을 주도적으로 얘기한 이제 거의 유일한 후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시간을 그런 이슈로 쓰지 말고 다른 기회에 그런 이제 검증 의혹을 제기를 하되 이제 좀 오늘 같은 이런 주제의 토론에서는 그동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받아온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잖아요.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지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의사만 가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 풀어줄 수 있는 비전을 내놨으면은 훨씬 이제 좀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관제평을 듣고 그다음에
후보별 득실 어떤 후보가 가장 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말하는 사람을 잘 고르셨어야죠. 두 분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찬 선생님. 네, 저도 글쎄 누가 더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서로 간에 토론의 능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게 뭐 지지율이나 또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근데 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했던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통령제를 바꿔야 했느냐 중임제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분권형 대통령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통합정부냐 또는 다른 형태로 가느냐 또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중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계와 관련해서 뭐 선제 타격에 대해서 지나치다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전쟁 봐라 우크라이나 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야기를 더 꺼내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중앙선관위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은 맨 처음 TV 토론 때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최초 TV 토론에서 네. 그래도 안보 이슈만큼은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강조하는 네. 그런 차별화를 이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보면은 대장동을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김재섭 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 게시판에서는 오늘 이제 TV 토론을 봤다면 대장동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토론은 결국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공감하는 내용이나 또는 응원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또 재차 꺼낼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정치 주제니까 네. 좀 더 오늘 주제에 맞게끔 뭐 남북 관계나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토론도 그렇고 뭔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권력 구조면은 과연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다뤘던 게 연금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도 권력 구조를 중임제로 가져갈지 그러면 개헌을 대통령 임기 어느 때쯤 논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100가지 익명식의 논의가 오늘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토론 평가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후보별로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약간 아쉬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저야 뭐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유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네, 사실 무소속이지만 네. 저만 유소속이기 때문에 네. 예, 네, 일단 뭐 내 후보님 다 저는 오히려 약간 오늘 색깔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히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네.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선거철이 되다 보면 되게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정의당부터 국민의힘까지 그 스펙트럼이 점점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네. 안보나 외교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각 당의 색깔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뚜렷한 대비점들을 좀 보여줬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들을 내용이 저는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각의 색깔들이 잘 드러나는 토론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이제 다들 내 후보가 안정되는 느낌들이 좀 들어요.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오히려 제가 약간 긴장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잘 초반만 해도 네.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도 경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확실히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토론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이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네.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고 네. 대장동 가지고 사실 너무 양 후보가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았었고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둘 다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나와서 각각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토론에는 국민분들께서 좀 저거 좀 별론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후보가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 며칠간에 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치적 이슈는 다시 또 대장동으로 휩쓸려가는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상호간에 각각의 게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내용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입장이 뭐냐? 그럼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럼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사실 그 꼭지를 따주는 거는 전 결국에는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각 정당이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오늘 오전에 원희룡 본부장이 관련된 문건이 발견돼가지고 가지고 나왔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 이슈도 대장동과 관련돼서도 너무 많이 휩쓸려진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 후보가 입장을 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공방들이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것이 뭐 바람직하냐 여부와 별개로 오늘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첫 주제가 권력구조 개편이었잖아요. 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분야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일 큰 기대가 됐던 게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제 민주당이 발표했던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서 각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또 이재명 후보가 각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냐. 이게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기도 했을 텐데 이른바 반윤 연대를 어떻게 만드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되는 대목가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가 야권 단일화에 관한 태도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일단 정치개혁안과 관련한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배종찬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정부론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 다당제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방향인 것이고 네. 그것을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제 공감을 얻는 것인데 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방향이고 공감대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고는 사실은 더 깊숙하게 논의는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이라고 얘기할 때 4년 중임제냐 우리 국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은 5년 단임제냐 뭐 사실 의원 내각제냐 이거는 완전하게 이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의 후보들도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더 폭넓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런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더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그런데 네.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사실 뭐 다른 주제도 다뤄야 되고 또 뭐 대장동 이슈까지 또 등장하는 바람에 더 깊숙이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까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못 나갔다. 네.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엔 김민하 평론가 다음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정치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이제 토론의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이 쟁점이 좀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년 중임제다.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4년 중임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주제거든요, 사실. 네. 4년 중임제가 맞는지 분권형 대통령이 맞는지 분권형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점이고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총리 추천권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국회 중심의 어떤 그런 정국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4년 중임제하고는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토론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건 좀 아쉬웠고요. 다만 지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내놓은 정치개혁에 관련된 동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후보들에게 이제 동의하느냐 각 제도에 대해서 예. 뭐 이거 동의하느냐 결선 투표제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는 방식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물음을 통해서 동의가 과연 그 토론 자리에서 얻어지는 거냐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일단은 이걸 거쳐야 되는 어떤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반윤연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제안 자체가 처음부터 반윤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돼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단지 그냥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한번 손을 잡아보자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저게 필요한 어떤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추진하는 거구나. 이런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후보들에게 묻고 나서 그러면 동의한 후보들에 대해서
그 다음 프로세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오늘 좀 그걸 보여줬으면 좀 더 이제 좀 좋았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않은 점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도 이제 물어봤어요. 네. 나머지 두 후보에게 물어보고 윤석열 예. 후보에게도 이런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두 후보가 상당히 좀 묻는 방식도 약간 날이 서 있었고 예. 윤석열 후보도 좀 성의가 충분치 않은 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의지가 있으면은 다른 세 후보한테 동일한 어떤 태도와 동일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묻고 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은 예.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볼 때는 약간 반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반대를 아마 하겠지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듯한 그런 질문 태도였다는 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반대되는 그런 신호를 읽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앞으로 좀 뭐 앞으로 또 프로세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총회도 한다 그러고 여러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네. 했었고 심상정 의원한테 후보한테 또 물어봐가지고 위성정당 관련한 언급을 또 받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좀 하겠다. 지금 정치개혁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은 좀 한편으로는 인상적으로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김재섭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토론이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비단 이번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87년 이후에 대통령제가 거듭하면서 거의 매번 선거 때마다 비슷하게 나왔던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긴즉슨 이런 뭐 이론적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 결국 매 선거마다 그 선거 이후에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네. 사실 의지의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저런 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뭐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이긴 한데요. 오늘 토론에 좀 굉장히 아쉬웠던 점들은 네. 저희야 뭐 저는 정당 소속에 있는 사람이고 네. 정치를 그래도 안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사람이니까 사실 무슨 내용들인지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네. 저런 내용이구나 이제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혼재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헌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 있고 일반 법률 개정안으로 논의될 것이 있고 대통령제에 관한 논의도 같이 섞여 있었고 네. 의회제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구에 대한 개혁 이게 사실 한 꼭지 한 꼭지가 다 토론의 큰 주제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제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의회제 개혁을 얘기하고 예. 헌법 개정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반 법률안 개정 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저도 따라가는 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개혁의 하나의 그 완성된 모양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다만 제가 그래도 윤석열 후보 하나 뭔가 칭찬을 제가 하자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는 개정 사안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한 내용도 거기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헌법 개정 사항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화문 그 시대 대통령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하셨고 네네. 청와대 폐지는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민간위원회를 만드신다고. 예.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개정이나 아니면은 의회 합의나 이런 거 되기 전에 바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거친 내용들이 남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이제 또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좀 보니까. 그리고 예. 의견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국민과 바로 다 맞닿을 수 있는 안을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이번 후보자 토론에서는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특정 후보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런 권력구조 개편의 논의를 뭐 지방선거 때도 나오고 총선 때도 많이들 그냥 정말 뭐 반복하는 재방송 드라마처럼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왜 하지는 못한다 싶은 게 일단은 각 후보들이 권력구조 개편안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평가를 받으시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였으니까 그때 국민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예. 국민투표를 한 다음에 저는 의회와 함께 바로 실천에 착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상반기에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착수를 해야 될 때지 언제까지 탁상공론하고 TV 토론 나오면 표만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좀 표에 도움 되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는 논의를 우리가 지금 하면은 그거의 정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게 되는 거니까 네. 네, 토론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단일화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단일화 의지가 있는지 2차례나 물었어요. 근데 이미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런 답변을 좀 이끌어냈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네.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세 분은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고 보시는 건지 안철수 후보 태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토론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토론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특히 이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질문을 받고서 지체 없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결렬이 된 거다. 예. 그 이야기는 완주하겠다는 의미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그 어느 쪽과도 선거를 염두에 둔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네. 저는 주말에 만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이상은 뭐 형식적인 그래서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25일입니다. 그렇죠. 네. 26일이고 뭐 27일까지만 하면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감정의 골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서로 얼싸안고 단일화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살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이준석 대표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 간에는 루비콘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이건 김재섭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 정치 선배들이 항상 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시는 말씀이 꼭 이거더라고요. 정치는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잘 모를 때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는 생물이고 사실 제가 봐도 지금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사실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한 우리가 2주 전, 3주 전 이때에 단일화 했을 때 시너지보다 훨씬 반감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무조건 네. 플러스인 건 맞거든요. 저희 네. 지지층들도 계속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저한테도 매일 연락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단일화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초박빙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랑 그럼 어떻게든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텐데요. 결국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이제 뭐 희박하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간의 담판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윤석열 후보의 말의 뉘앙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느낌으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거기서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거라고 예, 보입니다. 배수장님이 제가 발언 기회를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나 해도 됩니까? 아니 단일화를 원하고 적어도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단일화가 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김재섭 위원이 알고 있어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잠시만요. 배수장님.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싫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발언 이게- 기회를 드렸더니 지금 무슨 원한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떡해요. 말씀드릴게요. 궁금해가지고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지. 아니 왜 갈등 관계였다는 건 이미 많은 시간 동안 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원래 가장 정치에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경선 내지는 그 같이 선거를 뛰었던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가 그렇죠. 원래 가장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제 네. 노원병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예. 국민의당과 당시 이제 바른정당 간의 합당이 되면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그 안에 내용 같은 것도 굉장히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 덕분에 이런 사실 그런 전적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감을 뛰어넘어서 안철수 후보랑 당시 뭐 그게 오세훈 시장이었든 아니면 유승민 대표였든 그 과거 전적들을 봤을 때 결국 뭔가 석연치 않게 결렬됐다는 거 그리고 항상 당이 그 이후로 분열이나 내홍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 네, 이런 네. 것들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는. 근데 저희가 지금 토론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당적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모신 거니까요. 거기에 좀 집중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관련된 문제, 지금 국제 외교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은 어떻게 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힘에 의한 도발 억제를 얘기를 좀 강조점을 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다. 평화를 조금 더 평화 쪽에 방점을 좀 찍은 거 아닌가.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돋보였어요. 일타 강사가 떠오르기도 하던데요. 핵공유와 확장 억제책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도 좀 그 인상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세 분은 일단 안보 분야와 관련한 토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김민하 네. 단일화 얘기는 안 시켜주셔가지고. 네. 왜냐하면 지금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더 하셔도 네, 됩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할까요? 정치가 생물인지 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물이지 냉동이지 그게 어떤 의미예요?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단일화를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이제 노력한다고 했는데 원하면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았어야죠. 그걸 안 받고 그렇죠. 네. 안 받고 왜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지 않는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를 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되는 것이고 지지율 차이가 이만큼이나 나는데 무슨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태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노력을 한다고 하니 이 정치가 생물이 아니고 냉동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였고요. 외교안보는 네. 이게 뭐 시각의 차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좀 각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간명해요. 결국은 외교안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경제적인 어떤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잘 관리돼야 된다. 잘 관리되려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형식인 거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수단에 의한 것이냐. 이게 원론적으로는 누구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싸운다면 이기는 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면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건 아예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를 이재명 후보가 잘 못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는 너무 접근 방법이 단순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게 어떤 잉크와 이 종이로 된 이것은 다 휴지 조각이고 실제로 그러면 힘을 갖고 있는 것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즉 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너무 단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비유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이제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핵무기가 거기 있다 보니까 핵 보유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포기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이걸 포기하는 대신 서방 국가들의 어떤 외교안보적인 그러한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소용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핵 포기를 안 했으면은 구소련 무너졌을 때 다 경제가 무너지고 다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핵무기라는 게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인 것인데 너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구로 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식의 요거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철학의 빈곤함을 오히려 보여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권력 구조나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전문 분야가 되기 좀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권력 구조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또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심상정 후보나 뭐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래서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적어도 안보 관련되는 부분은 보수 결집을 하는 전략적 의미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강한 무기로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돋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수 후보로서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왜 남북 관계가 어려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삼축 관계가 중요하다, LSM이 어떻다, 그건 뭐 학습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선제 타격이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유사시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갈 수만 있다면 못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 관계도 공고히 하면서 대중 관계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예. 사실 보수 안보 전문가라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나빠야 되고 미국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 중요한데 한일 관계는 좀 더 어떻게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남북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뭐 우리 이산가족 상봉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수 안보관에서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강한 국방인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남아있는 TV 토론에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살릴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재섭 의원께서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 분야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날선 모습을 좀 일부 보였고요. 그다음에 특히 안보 분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핵공유라든가 확장 억제책에 대한 네. 개념을 막 물어보는 전략 핵과 전술핵의 차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좀 얘기를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수당이 꼭 완전히 강경하게 우리는 한미 동맹이 최고입니다. 이제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밖에 다른 우호국들이랑 관계 이런 걸 우리 같이 고려하는 거 저 충분히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한미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한 것은 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신냉전 체제로 돌입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중국과 미국 그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분명히 금방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 원칙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중심이 잡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외교안보의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큰 지금 두 축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지낼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그 두 사이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이 대통령 후보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워낙 변칙이 많고 북한과 관계도 사실 시시각각으로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변수들을 좀 제거하고 이 사람의 외교 안보관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좀 부재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외교적 노선 같은 것들은 국민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좀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북 관계에 관련돼서는 국민의힘과 다른 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서 늘 대북 관계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좀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내 후보가 정말 스펙트럼이 딱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좀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고 뭔가 이 디테일을 다 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이랑 또 같이 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말씀하실 거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토론의 일단 기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이제 핵공유에 대한 이제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학습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런 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까지 준비해가지고 이제 보여준 건데 네. 그게 또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TV 토론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체계를 가는 것인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유권자들에게 좀 더 이제 많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돈선수 소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식 정보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핵 공유나 이런 것도 듣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녹여 넣어서 정말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를 더 적극적으로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토론회나 이런 걸 하면 후보별로 몇 점씩 줄 건지를 이렇게 점수를 얘기해 주면 참 좋기는 한데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사이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얘기는. 진행자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셔도.
아, 제가 평가해서요?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진행자라서. 네. 모든 후보들에게 자. 만점 드리면 됩니다. 네. 아, 다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뉴스의 외정 확장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민나 시사평론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네, 토론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김민하 평론가께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요약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전주와 이번 주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무려 3개의 여론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38%, 윤석열 후보다라고 답한 사람이 37%였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전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가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가 하락한 것인데요.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12%,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4%였습니다.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3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 전체의 41.9%였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일주 전보다는 1%포인트 하락을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1.8%포인트가 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보면은 두 후보 격차가 4.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좁혀졌다라는 거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 내려가서 6.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K스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 39% 이렇게 지지율이 기록이 됐고요. 전주 대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하락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후보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직전 조사에서는 9%포인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9%,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 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세 개의 여론조사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귀에 해주셨는데요. 쏙 들어오네요. 뭐 잘하는 거 있어야죠. 저도 하나 정도. 오늘따라 정말 네. 김민하 평론가. 여론조사 내용을 뭐 핵심적으로 두 줄로 정리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예.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거의 1%, 2% 안에,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서 딱 붙은 거나 다름이 없이 나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격차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럼요. 이런 얘기고요. 지난주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는 적지 않은 큰 폭으로 지금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네네. 이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세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판세 변화가 생겼는지 판세를 진단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세 분한테.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단일화죠. 단일화죠.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효과다.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팎으로 앞서 나가는 추세였거든요. 네. 그때는 일요일 안철수 후보가 완주합니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그 사이에 단일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갔고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박스권을 탈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또 지지율이 소폭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일화 결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준석 후보가 주도하던 MZ세대 지지층 견인이었잖아요. 2대남, 3대남. 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고 지금 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졌고 그러면 누가 변합니까? 20대, 30대 여성,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여성이 이제는 2대남, 3대남을 묶어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인 거죠. 자,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뭡니까?
될 거라고 봤던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50대 서울 수도권에서 타격받고 중도층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재섭 위원께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아니 이건 선거공학적이나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중요한 국면에 과거에 어느 대선에 후보자가 아닌 당대표가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계속해서 의문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이런 걸 의문까지 제기에 같이 이제 분석해 주시면서 해주셨는데 또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전에 뭐 여론조사를 일단 네. 좀 냉정하게 평가를 그렇죠.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아마 그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변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새로운 악재가 뭐 등장했다든지 뭐 윤석열 후보 관련 뭐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셨지만 이거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거고 예. 국민의힘에서 여기 계속 대응을 잘 하고 있었던 내용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호재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계속 여러 가지 의혹, 대장동 의혹 추가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뭐 업무 추진비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것이 딱히 없었다. 유일하게 변수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단일화가 결렬되는 모습, 이제 그게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저는 지지율에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100% 문이 닫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보 간에 결국 결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 단일화하는 것 그 주변에 그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후보들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좀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번에 지지율 좀 소폭 내려간 문제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아직 뭐 단일화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김 있습니다. 의원께서 계속 희망과 이걸 지금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제가. 해주셔야 돼요. 안철수 제가. 후보가 없다 이렇게 또 오늘 단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편향된 예. 패널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편향되면 안 됩니다. 예, 김인하 평론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인데 이게 만약에 단일화가 결렬되더라도 다소간에 좀 정리되는 형태로 결렬이 됐으면 그리고 결렬의 전후 관계가 논란이 없었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뭐 타격을 받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잘 보면은 그 이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잘 얘기가 안 돌아가고 있다. 아. 뭐가 좀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단일화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좀 이렇게 판단을 유보했던 층이 윤석열 후보로 어차피 단일화 될 것 같으니 한번 지지해 보자. 이렇게 지난주에 마음을 먹었던 것이 네. 지금 일부 흩어지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옮겨 다시 돌아간다든지 이런 그림은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음을 못 정하고 있던 층이 윤석열 후보에 좀 기대를 해볼까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단일화와 결렬된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또 다른 어떤 부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또 이게 상세가 되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논란이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과격한 발언이 있거나 액션이 있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윤석열 후보가 좀 단일화에 대한 타격을 맞은 것에 이제 효과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난주 대비 상당히 상승한 모습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 여론조사에 뭐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있는데 네. 그건 뭐 전문가들의 생각은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제가 볼 때 가장 큰 어떤 요인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상당히 위기감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층 일부 결집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정운현 씨가 예.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 그다음에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경선을 치렀던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형태로 태도를 많이 바꿨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서른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가 이제 좀 결집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 지지율이 좀 상승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언론에서도 별로 보도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생각을 미처 못했던 측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종찬 수사님이나 두 분 의견이 있으시면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김민하 평론가가 뭐 생물도 이야기하고 냉동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신선하다는 건 냉장인 거죠. 프레시한데. 냉장 평론가. 네. 그래서 그런 위기 국면의 지지층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기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방아쇠 효과라고 해서 어떤 촉발시키는 원인 제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이 단일화였고 결국 선거를 보면은 역대 대선도 그렇지만은 네. 참 흥미로운 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념하고 중도층을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국민 경선 조사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더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껴안는 모습이라면 중도를 가져갔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중도층 특히 여성에서도 고민하면서 여성이에요. 여성이 고민하다가 태도를 바꿔서 그러면 누가 더 믿을 만하고 그래도 다 비호감이잖아요. 네. 그럼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는 후보는 누군가를 고민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재수 의원님 혹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한 4분 정도 남진 남았는데 짧게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저희가 또 뒤에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앞에서 말씀을 다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냉동 다 넣었어요. 건조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V 토론 이제 2차 법정 TV 토론이 끝났고요. 근데 이제 3차 한 번 더 남은 상황인데 이번 토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김은하 평론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번 토론이 직접적으로 지금의 이 지지율 구도에 뭐 어떤 타격을 주거나 또는 붐업을 시키거나 이럴 토론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나름의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개혁 관련된 이슈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 토론에서 이루어졌던 구도를 살려가지고 이 계속해서 이제 좀 진정성을 이제 좀 확인을 하면서 국민 내각 그리고 통합 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이다. 네. 거기에 우리가 합의를 한번 해보자까지 가면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이 어떤 기점이 돼서 지지율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게 잘 안 되면 아마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도 토론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를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런 네네. 얘기는 지지층은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중도층과 항상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M여중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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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대신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M여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다음 주의 토론도 M여중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연기를 하려고 하면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진면목을 보여야 된다. 자기 모습을 보일 때 편안해지고 그것이 TV를 보는 토론을 보는 유권자 특히 M여중 말씀드리면 저는 더 줄여서 3, 4, 5가 네.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에게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느냐 호소력이 있느냐 이게 결국 충성도인 투표로 연결되겠죠. 그 TV 토론이 어려운 게 후보자의 태도를 자꾸 본다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네. 그렇죠. 네. 뭐 김 의원님. 저도 이제 M여중 말고 저는 이제 중수청. 중수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어의 향연이네요. 네. 배 소장님 중도층 대단하십니다. 수도권 청년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저희가 수도권과 청년이 늘 국민의힘에서 부족했었던 그 말하자면 계층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다만 이제 토론회가 결국 중도층을 얼만큼 사로잡느냐, 그러니까 각 후보의 메시지들을 얼만큼 그 정교하게 가다듬냐 이걸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신 뭐 공산주의 이런 거는 이제 후보자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냈던 메시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게 그걸 보시는 중도층들은 좀 거칠다는 느낌을 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이 관객들을 또 호응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호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토론회 내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막 너무 거칠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적어도 토론회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 현장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들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거칩니다 원래.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기간 변수. 이제 대선 1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세 분이 한 30초 정도씩, 3, 40초 정도씩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입니다. 실수. 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끝입니다. 끝입니까? 네. 네. 저는 변수는 없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소로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반영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토론도 그렇고 지금 유세는 자기 지지층과 중도층,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중도층이 어떻게 하면 투표소로 가게끔 만드냐. 그게 만족이 됐든 앵그리버드가 됐든 분노가 됐든 어떻게든 그들을 나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투표장으로 지지층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부동층 잡고 뭐 다른 그럼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예, 저도 지금 배 소장님 100% 동의하고요. 예. 지금 특히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지층들 분들 중에서 일부가 사전 투표 굉장히 위험하다, 부정 투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 독려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당일날 됐을 때 코로나 확진이 얼마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사전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남은 그 12일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오히려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번에 사전 투표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지금 네. 토요일을 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아마 모든 당에서 참여하라고 독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3월 세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저녁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엔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mm 안팎입니다. 강원도 산지에는